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노트북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홍연의 장서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연의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막힌 하수구 뚫는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점괘를 강요하는 시어머니 이혼 사유 될까요? 바람 피운 연인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막무가내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 법적 처벌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인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법안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이른바 불법 사채 무효법이라고 불리는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 생생법률쇼 앞으로도 좀 불법 추심에 대해서 시달리는 분들의 사연이 좀 정말 많았는데요. 요즘 불법 사채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 규모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현행법상 대부업을 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관련 법을 준수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을 했더라도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이를 통칭해 불법 사금융, 불법 사채라고 합니다. 그 2021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미등록 대부업법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은 672건에서 1,350건으로 불법 추심 등 채권 추심법 위반은 382건에서 908건으로 2배 이상 넘게 늘었습니다. 또 연 20% 초과 이자를 받는 등 이자 제한법 위반도 3년 새에 305건에서 524건으로 증가했는데요.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의 성격상 공식적 통계나 실태 조사가 어려워서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면서 자세한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추정으로는 10조 원대, 피해자는 한 82만여 명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치긴 하지만 10조 원대, 82만여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네, 너무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어쩌다 좀 이런 상황까지 됐을까 싶은데 변호사님, 그 배경에는 처음 대부업 이 등록제 도입 당시부터 허술하게 만들어진 좀 등록 요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불법 사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쉽게 대부업체를 차릴 수 있고 영업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 등록제는 2002년에 도입됐는데 등록 요건 자체가 당시에는 없다가 2009년에야 이제 교육 의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재가 불분명한 대부업 업체가 좀 난립을 하게 되었고 2010년에서야 이제 사무실 요건이 생겼습니다. 또 자본 요건은 2015년에 추가되었는데요. 지금은 자본금 1,000만 원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 자본 기준을 5천만 원으로 국회에서는 3억 원으로 정하자는 법안도 발의되었는데 대부업체가 난립하는 문제를 줄이기
줄이고 불법 사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진입 장벽이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또 이에 2015년 등록제도 개편 이후 9년 만에 여야는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에는 1억 원으로 법인은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자본금 그 금액이 1,000만 원인 거는 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돈이 네. 없는데 빌려줄 돈이 네. 있는지도 조금 의문이고, 뭔가 저희 대부업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제 조직폭력배들이나 네. 이런 불량배들의 어떤 전유물처럼 되다 보니까 2002년에 처음에 이제 등록제 도입하면서 뭔가 조금은 되게 낮은 수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좀 보이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뉴스 보도들 좀 보면은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들한테 알린다거나 혹은 심지어 알몸 동영상까지 좀 유포하는 악질 사채업자들이 좀 상당하던데, 이 같은 불법 추심 행위에도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요? 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채권추시법 위반 1심 판결 가운데 가장 많이 선고된 것은 벌금형입니다. 그 전체의 38.4% 정도를 차지했고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3% 정도, 징역형의 실형은 16%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 대부업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42%, 30%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징역형의 실형은 19%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비율이 31%인 걸 감안했을 때 채권추심법이랑 대부업법에 대해서는 실형 비율이 11에서 14%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인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자체가 낮아서 불법 대출 규모가 크고 폭행, 협박 등 불법 추심 방법이 동원되더라도 초범이거나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보다 크게 높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추심의 사실은 추심의 형태나 어떤 방법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네. 지금 보면은 벌금형하고 집행유예를 합쳐서 60% 네.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특히나 이제 저는 건수에 조금 더 집중을 좀 해서 봤는데, 건수가 아까 말씀해주신 피해자가 82만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 40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기소에 이르는 게 굉장히 낮다라고 엄청 보여집니다. 낮네요. 82만 명인데 네. 40건 정도면 이건 뭐 거의 기소를 안 한다라는 그쵸. 쪽으로도 좀 볼 수 있고, 기소를 했어도 벌금형이나 너무 약하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네. 확률들이 좀 높다. 또 그러니까 피해 신고 자체를 못 하시는 아, 피해자분들도 많죠. 계속 그렇군요. 협박을 당하고 계셔서 오히려 이제 피해 신고까지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분명히 좀 급전이 필요해서 사람들한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평균 5,200%를 훌쩍 넘는 이자를 받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서민들의 돈을 뜯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안으로 돌아가서 불법 사채 무효화 법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자 제한법, 대법법을 이제 특정하는데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인지. 지금 5,200%는 사실 불법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이 현행 20%인데요. 예. 요거 초과한 금전계약의 경우에는 초과된 만큼의 이자 계약만 무효로 합니다.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2호 법안으로 불리는 불법 사채 무효화 법안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서 금전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시에는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대부 계약이 무효화되면은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요. 이러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 이외에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나 상표를 사용해 국가가 지원하는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 행위도 금지합니다.
또한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도 함께 실설됐는데요. 이 의원 측은 특히 신뢰도가 낮아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사금융 대출에 내몰리면서 상당한 빚부담을 지고 있다.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법안으로 좀 보이는 게 네. 지금 현재 이자 제한법이나 대부업법 같은 경우엔 네. 초과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인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 2호 법안은 이자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거나 네. 혹은 원금 청구까지도 막아버릴 수 네, 있는 네. 그런 약간 단계별로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놓은 네. 법안인 것 같아요. 네.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한다라는 뜻은 소비대차가 금리가 0% 원래 무이자가 원칙이니까 네. 이자를 못 받게 한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아. 이렇게 되니까 예. 사실은 반발이 아. 엄청 날 것으로 아. 예상이 되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좀 불법 사채 무효화 법안을 두고 대부업계 반발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셌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좀 오갔는지 짚어봐 주십시오.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업계에서는 뭐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될 이자를 아예 거고요. 못 받게 만드는 거니까.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발을 굉장히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 최고 이자율이 2배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서 맺은 대차 계약 자체 등을 무효화하는 것이 좀 과도하다라고 지적한다는 겁니다. 또 현행법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처리했는데 해당 법안은 말씀하신 대로 이자 계약 전체가 무효 대상이 되면서 원금만 갚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사용 기간에 대한 사용료 개념인데 그 법정 이자율 이전까지의 사용료조차도 수취하지 못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해당 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이 2배를 넘길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해서요. 이렇게 되면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명상에는 약정이자가 아닌 실제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려 있습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계약 자체는 성립해야 된다고 맞서고 있고요.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한 관리 감독 및 처벌 강화 방안도 있는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전체 대부업체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 또한 채권자의 부당이득 수치 또 뭐 채무자의 과도한 금리 부담을 차단하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자 약정이나 대차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인 간의 계약 관계에 관한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나온 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될 우려 이 네. 부분은 조금 타당해 보이는데 네. 사실 제가 조금 느끼는 부분은 실제로 대부업자들이 이제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보면 선이자를 뗀다거나 그렇죠. 뭐 일수 계약도 있을 것이고 뭐 네. 주 계약도 있고 월 계약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로 사실은 꽤 많은 금전들을 수취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불로소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뭐 대차 계약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불로소득의 영역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도하게 받고 안 걸리면 다행이라는 그런 행태들이 사실은 대부업 전반에 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 계약 자체를 좀 무효화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처벌 규정도 좀 올리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아까 그 저희가 단계별로 따져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2배 초과로 뭔가 하는 약정은 아예 전체를 무효화한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조금 문제가 있어 있어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네. 이자 계약만 무효화하는 부분은 네, 어느 네. 정도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헌법상의 어떤 기본권을 또 침해하는 아까 얘기했던 전체 계약을 네. 무효화하는 것은 좀 좀 문제가 과잉 있지 않을까. 네, 금융당국의 맞습니다. 이런 지적들도 분명히 좀 타당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냐면 최근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싱글맘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는 불법 추심 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불법 사채 무효법 개정안도 다시 좀 탄력을 받으려고 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네. 정무위에서 이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 외에도 예, 예.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거나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는데요. 여야 간 정쟁 속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국회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폐기된 바도 있습니다. 상당수가 대부업 등록 요건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논의는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비슷한 내용의 법안만 계속해서 발의되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개인데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네. 미등록 대부업에 대해 경우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법안, 대부업자가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싱글맘 사망 사건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는 뒤늦게나마 대부업법을 민생 입법으로 지정하고 네.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사실 민생 입법이 맞죠.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자기자본 금액을 높이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특히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부업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페널티가 주어져야 되는 당연하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계속적인 이런 어떤 불법 사금융이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처벌 수위를 증가시키는 것도 조금 필요하다고는 좀 보입니다. 뭔가 안타까운 어떤 서민들의 죽음,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뭔가 제도적인 부분들, 법과 제도를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느껴집니다. 이런 어떤 불법 사채와 추심이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떠밀지 않도록 추가 보완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살펴보는 법률인싸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인천에. 네네. 네. 근데 제가 거기를 사놓고 한 번도 네. 출입을 안 했어요. 네. 물 누수 부분도 있고, 이제 하수구나 이런 부분들을 막 엉망이어가지고 네네. 집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직 살기 전에 그 하수구가 이제 역류를 계속해서 예. 옆집에 이제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동네에서 이제 10가구에서 이제 그 금액을 예예. 이제 지불을 하면서 이제 하수구를 뚫고 있는데요. 예. 한 번에 15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네. 살지 않는 분들이 2가구가 있어요. 네. 근데 8가구에서 이제 나눠서 150 나누기 8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금액을 다 내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럼 한 사람이 부담을 먼저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네네. 두 번째 문제는 네. 이제 거기가 누수가 있다라는 거를 모른 상태에서 집을 매매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매 부분에서 네. 저희는 사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걸 이제 법률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시 돌리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너무 네네. 궁금하거든요. 다시 가져가라라고 할 수 있는지. 네, 옆에 네. 장서연 변호사님께서 듣고 계셨거든요. 인사 네네.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사연은 들었고요. 네, 네, 네. 일단 몇 가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처음에 계약하셨을 때
네네. 뭐 이런 누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통지 못 받으셨나요? 죄송합니다. 누수 부분에서는 얘기를 아예 못 들었고요. 네. 하수구 부분도 못 들었고요. 그리고 네. 그 똥배관이라고 네. 그 똥통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네. 그것만 이제 공사를 해주신다고 그랬고, 네. 집에 이제 누수가 있다라는 거나 하수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얘기를 전혀 못 들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 발생한 부분은 뭐 어떤 네네. 부분인 거예요, 정확하게? 하수구에서 계속 역류를 해서 물이 네. 4층에서부터 쓰는 물들이 다 저희 집으로 이제 흘러나오는 입장인 거예요. 이거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제가 작년 6월쯤에 했거든요. 이거 문제 발생하신 건 언제 하셨나요? 작년 6월 말일경에 알았고요. 그때 계약을 하고 잔금을 다 치르고 났는데 이제 당일날 제가 돈을 다 치르고 나서 집을 한 번 더 보겠다 해서 갔는데 장판 밑이 자꾸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저 중개해 주신 분이 네. 그 집주인이 그 부분을 고쳐준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 누수 아니냐 그랬더니 누수는 아니라고 계속 우겼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수리는 해준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계약 다 하셨으니까 그냥 있으시면 돼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난 이 상태인 줄 알았으면 나는 계약을 안 했다. 나는 그냥 계약 취소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잔금이 벌써 이미 다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다 수리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만 얘기하고 그 뒤로는 전화도 피하고 연락도 피하다가 작년에 이제 한번 고쳐는 줬어요. 누수가 되는 부분을 이제 뭐 자기가 아는 업자를 이렇게 통해서 와서 수리를 한번 해줬거든요. 근데 또 기다려보라고 하니까 이제 장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랬는데 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도 피하고 그때부터는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수구 문제가 터진 거예요. 12월에. 근데 이제 하수구에서도 역류하는 거를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옆집에 계신 분한테 전화 통화를 받고 새벽 6시에 가서 그 하수구를 뚫은 거죠. 150만 원을 주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동네에서도 돈도 다 내지 않고 그 집주인도 뭐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기 맞은 것 같고 막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네. 그 계약 체결하셨던 6월 당시의 문제는 누수 관련된 부분만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하수구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제 근데 6개월 이제 지나고 이후에 나- 발생한 네네네. 거예요? 네네네. 네. 이제 하수구 부분은 또 6개월 후에 터진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 당시에 네. 문제가 있었던 그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수리는 해줬다. 네, 한 번 해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도 계속 누수는 계속 있는 거고요. 누수는 계속 지금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집을 아예 네. 쓰지 못할 정도로 지금 곰팡이도 많이 설어 있고 집이 완전히 이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된 거죠. 누수 업체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거 잡을 수 있는 거래요? 잡을 수 있는 건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집값보다 이제 비용도 문제고 거의 뭐 그냥 이거는 확실하게 잡힌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면 6월 달에 매도하고 나서 이제 한 번 수리했잖아요. 네네. 수리한 다음에는 그 부분이 좀 고쳐졌었나요? 누수가 잡혔었나요? 아니요. 안 잡혀가지고 네. 비 올 때마다 제가 갔거든요. 근데 비 올 때마다 이제 사진도 찍어놓고 동영상도 찍어놓고 했지만 네. 물이 누수가 전혀 잡히질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시구나. 일단은 네네. 먼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이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보면은 공용 부분의 부담 수익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따라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해서 생기는 이익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이제 배관이라고 하는데 공동 배관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이 공동 배관은
부분은 법률상의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맞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사실은 입주자 전체가 부담할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 비용 부분의 부담에 대해서는 입주자 전체, 그러니까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이제 청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네. 근데 지금 10가구 중에 2가구는 아예 뭐 그냥 배제하기로 합의가 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살지를 않아서 네. 사용을 하질 않으니까 네. 그냥 아예 못 내는 거죠. 근데 그래도 소유자들한테 이건 청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이제 공동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10가구 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담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음. 집주인. 혹시 그 등기부등본 같은 거 떼보셨어요? 아니요, 그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안 해봤거든요. 아, 이제 그 등기부등본을 쉽게 뗄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뭐 곳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네네. 보면은 소유자 주소 등이 좀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주소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락처 뭐 찾으시지 못하면은 그 주소로 내용 증명이라도 발송하셔서 협조 요청하시고 청구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지급을 안 한다 이러는 경우에는 이제 이미 공사비는 나간 상태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납 소유자한테 나중에 청구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조금 소송이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내용 증명으로 한번 명확하게 고지하셔서 만약에 지급 안 할 경우엔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청구할 거다라는 의사 밝히시고 네네. 그 다음에 받아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음. 그러면 전 주인한테는 그 집을 저한테 사기 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형사법으로도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물어봤는데 네네. 그 계약 당시에 누수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고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예 근데 안 했어요.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사실 전혀 없었고 이 부분은 중요 네네네네. 부분에 대한 하자인 것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공동배관 문제가 터진 거를 집주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사실 없을 것 같고 반복적인 누수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뭐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 처음부터 네네. 기망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네네. 근데 그 집주인도 처음에는 뭐 누수가 이 정도인 줄 몰랐고 내가 사는 동안에는 그런 문제가 사실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옆집에서는 그런 얘기를 집주인도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누수가 있어서 이 집을 사용하지 못했다. 네네. 사실 만약에 10개월이 지났을 때 매번 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만약에 그걸 알고 있음에도 명확하게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거라고 하면은 사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고소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 네. 중개하신 분한테도 문제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느냐고 저거를 보냈거든요, 한번. 어떤 거 집주인하고 뭐지 그거 왜 법원에서 이렇게 제출하는 서류 있잖아요. 어떤 걸까요? 법원에서 제출하는 서류? 내용 증명 말씀하시는 내용 건가요? 증명을 보냈거든요. 맞습니다. 내용 증명을 이제 부동산하고 전 집주인한테 보냈는데 네. 본인들은 뭐 문제 있게 팔은 게 아니라고 답변이 오긴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화가 나서 이걸 법적으로 경찰 쪽에 고소를 하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군데 이제 이런 사실들이 있다고 이제 물어보고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네. 그 누수 업체에 한번 이 누수 탐지를 명확하게 하셔서 이 누수가 뭐 언제부터 예컨대 뭐 1년 전부터는 최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여져서 이걸 모를 수가 없었다 이런 리포트를 좀 받으세요. 네네, 그거 받았어요, 벌써. 네, 그러면은 받았으면은 그걸 첨부해서 사기죄 주장을 해보셔도 될 거는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럼 형사 쪽으로 고소 고발이 되는 건가요? 원래는 사실 이거는 이제 민사 청구를 많이 하죠. 뭐 네. 이거는 사기에 대한 뭐 계약이다 이렇게 중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고지하지 않고 한 거기 때문에 계약 취소해야 된다, 뭐 해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물어보신 게 이제 굳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던 거는 가장 심하게 압박하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죠? 그것도 있지만 제가 거기를 수십 분씩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도 연락을 취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이제 문자로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화 통화도 안 되고요. 너무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누수 부분을 내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해결하고 싶은 건지,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싶은 건지, 돈을 받고 해제하고 싶은 건지. 싶은 거거든요. 솔직히 그 똥배관 문제도 그렇고 본인이 똥배관을 고쳐준다고 거기 계약서에 썼지만 네. 하수 부분이나 누수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네. 그 집을 계속 비워놓고 곰팡이만 서리게 해야 되는 건데 솔직히 집을 샀을 때는 월세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사용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아예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계속 마이너스만 나니까 그거를 더 이상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사기친 것만큼 저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누수 부분에 대한 리포트도 있고 그 당시에는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내가 믿었고 그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뭐 좋은 물건인 것처럼 해서 매도했다. 이렇게 되면 네. 사기죄 주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거 바로 그 달에 월세로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다 고쳐놓은 집이라 그래서 그걸 매매하게 된 거거든요. 네. 월세로 내기 위해서. 네. 근데 그 다음 달부터 뭐 전혀 되는 게 없고 아예 그냥 말과 전혀 사실이 틀리니까 계속 저는 이제 부동산에다가 전화를 계속 해서 뭐라 한 건데 본인들은 책임질 수 없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 전 주인은 연락도 안 받고 그러니까 전 더 화가 나는 거죠. 네, 상담자님, 저희가 네네. 전화 상담은 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좀 네네.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어쨌든 고소고발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요. 고소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내용 들어보면 중요 부분에 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면서도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사기죄, 기망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편취, 이익을 올린 거니까 네. 사기죄 고소도 해볼 수는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 네네. 형사고소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나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 성립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우리 쪽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하셔서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민사소송이나 아니면 원만하게 먼저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약을 다시 취소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고 나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고려하셔가지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네. 제가 장 변호사님이랑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금 몇 마디 더 나눌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연락 네. 아까 얘기 좀 순식간에 좀 지나가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하자면 네. 매도인의 주소를 모른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등기부등본 이런 것도 있는데 매매계약서 소유자, 아까 그 네. 공동 소유자들. 네, 아. 다세대 주택의 이제 소유자를 모르는 네네. 경우에는 이제 등기부등본 떼셔서 확인 가능하니까. 만약에 소유자 세입자들이면 주소. 어떡해요? 세입자들이면 이제 직접 찾아가서 띵동 해야죠. 근데 사실상 소유자든 누구든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부담해야 되는 부담 금액이니까 네. 사실 뭐 소장을 내거나 하면은 그 호수별로 다 송달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공동 배관 이 정도는 사실은 대부분은 소유자들이 많이 고치게 돼요. 네네, 왜냐면 공용 부분이. 네, 공용 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또 그 소유자한테 네네네.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서 처음부터 그냥 소유자한테 하시는 게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수구가 전용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게 있을 잘 것 같고. 모르시는 경우에는 예, 예. 그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네네. 게 있어요. 네네. 거기 찾아보시 인터넷에 보면 나오실 텐데 네네. 거기에 분쟁조정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네네. 방법입니다. 그럼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이용을 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요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상당히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해주셨으니까 저희 방송 다시 유튜브로 돌려보실 수 있거든요. 다시 돌려보시고 이해 안 가시는 부분까지 전부 참조하셔서 상담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실까요? 결혼 4년 차인 저희 부부는 시작부터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궁합이 좋지 않다며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남편이 겨우 설득해서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날짜도 점집에서 받아오셨고 이후에도 점집에서 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용한 점쟁이가 저 때문에 남편이 승진을 못한다고 했다며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 하셨고 급기야는 남편까지 나서서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며 설득했습니다. 다툼 끝에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신을 해야 한다며 부부관계 일까지 받아온 건데요. 이렇게 틈만 나면 점괘가 그렇다며 결혼 생활에 개입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괴롭고 방관하는 남편에게도 이젠 지쳤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 정말 뭐 이혼 사유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무속 신앙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배우자 또는 가족끼리 갈등을 빚는 사례가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실제로 이런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꽤 많고요. 예. 사실은 뭐 그냥 배우자가 너무 이제 그 점괘를 믿거나 네. 완전히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거의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의 대부분을 거기에 네. 탕진한다거나 네. 이래서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 점괘 때문에 퇴사에 이어서 네. 부부관계 날짜까지 좀 받아오신 상황이거든요. 네. 사생활이 좀 보호되어야 할 네. 그 영역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예.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나한테 정말 압박이 되고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돼서 이제 부당한 대우를 사실 받는 거잖아요. 이거를 네.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뭐 어머니가 폭언을 하신다던가 네. 찾아오셔서 확인을 하신다던가 이러면서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된다면 네.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거고 이거는 시부모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는 네. 것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었던 예전도 아니죠. 뭐 이혼 소송이었는데 했니? 날짜 받아와서 네. 그 확인까지 하시는 시어머니 계셨었거든요. 이혼 소송에서 좋지 않습니다. 네. 시어머니를 좀 막지 않고 오히려 좀 동조하고 방관하는 남편의 행동이 좀 가장 문제인 것 좀 같거든요. 이러한 부부 갈등이 좀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줍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네.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네. 그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부부가 뭐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지,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돈은 누가 벌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은 뭐 10%만 가져가고 뭐 유책이 아닌 사람이 90% 가져가고 이런 네.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어쨌든 이게 유책 배우자가 이제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혹은 남편의 방관 이런 부분들이 위자료, 특히나 네.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죠. 이 네. 부분에서 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 금액들이 대략 뭐 얼마나 보통은 될까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선으로 보통 청구하는 게 기본인데 네. 최근에 이제 유명한 그 재벌가의 그쵸, 이혼 그쵸. 사건 예. 위자료로 인해서 좀 위자료 금액이 대폭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는데 그건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법정에 이렇게 좀 적용되는 네, 그런 아직 상황은 시간이 좀 아닌- 짧아서 그런 건 거기까지는 아닌 것 아니지만 같고요. 좀 네. 그렇군요.
상담자인 아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혼 소송 전에 어떤 증거들을 좀 수집해 놓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에 네. 대한 내용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그런 메시지 같은 네. 것들이 있으면 좋고, 그쵸. 녹취 파일이나 뭐 주고받은 대화의 녹음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남편이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했다면 남편과의 대화 내용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는 좀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런 무속에 매달리는 시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 애들을 만약에 이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절대 양보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친권 양육권에도 이런 무속에 빠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까요? 네, 법원은 친권 양육권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네. 최우선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양육 환경이 좀 안정적인지, 뭐 양육 능력이 있는지, 네. 뭐 지나치게 어떤 사이비 종교나 이런 네. 것들에 빠져서 아이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도 같이 고려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상담자님께서 이런 내용 고려하셔서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실까요? 남자친구와 사귀게 된 건 3년 전입니다. 만나자마자 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요. 둘 다 자취를 하고 있어 제가 남자친구 집에 며칠씩 머물기도 했고, 남자친구가 제 원룸에서 몇 주씩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함께 쓰는 돈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모았고 그 비용으로 데이트 비용과 생활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제 친한 지인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그것도 그 지인 입으로 직접 듣게 돼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속이면서 양다리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어이없게도 남자친구는 저보고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아픔을 준 남자친구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의 관계가 네. 깨졌을 때 네.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이인지 네. 여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한데요. 네. 이런 경우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 친구들 뭐 연인끼리 연애하다가 다른 애인이 생기는 네네네. 경우. 근데 모든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고 네. 그냥 단순 연인 관계에서는 바람을 폈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는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거나 네. 뭐 이러는 경우에 뭐 약혼 관계에 있다거나 이러는 경우는 위자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무가 있는 관계가 되어야 네. 그 의무를 깼을 때 네.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나가다 사람 때렸을 때 폭행죄로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랑 신뢰관계를 형성했는데 손해배상 청구 못 하나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떠나는 거는 조금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혼을 하지 않거나 뭐 사실혼이 아니거나 한다면 자유연애 국가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약간 좀 불법행위로 좀 네, 보기는 네, 좀 네. 어렵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혼이나 좀 법률혼 얘기해 주셨는데, 법률혼은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아시지만 사실혼은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좀 인정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가 좀 있어야 되고요. 네. 외관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좀 외형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컨대 뭐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 네네. 뭐 사정 때문에 결혼식은 못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얘네들은 부부야라고 네. 알고 있을 만한 그 외형을 형성해서 오랫동안 가족들 간에 왕래도 하고 네. 뭐 지인들한테 내 와이프야, 내 남편이야 이렇게 소개도 할 수 있는 사이. 요 정도는 돼야 사실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식은 안 했더라도 네. 결혼하자고 약속만 했다. 네. 약간 뭐 약혼 형태, 뭐 그런 상황이면 청구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약혼의 경우에도 청구 네.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두 사람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성립이 되는 네.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두 사람 그냥 결혼하자 이게 아니라 아. 실질적으로 결혼에 이를 만한 어떤 행위, 뭐 뭔가 준비도 하고.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뭐 네네. 상견례도 진행을 하고 청첩장을 둘 사이 찍는다거나.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약혼이라고 보고 네. 그냥 연인 사이에서 나 너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나중에 결혼하자 요 정도로는 약혼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사귀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부분까지 답변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메일 상담 두 번째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저는 현재 서울의 한 중심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맛집으로 꽤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막무가내로 촬영을 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송출한 채 음식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촬영이 안 된다고 공지하면 왜 방송이 안 되느냐며 따지거나 음식점을 나간 후 인신공격과 매우 과장된 비판적인 발언을 퍼붓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방송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 이제 개인 방송이 워낙에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요, 변호사님. 네. 음식점이나 상가에서 좀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좀 많습니다. 네. 허가를 받지 않고 좀 촬영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좀 없는 건가요? 일단 동의 없이 촬영하는 예. 모든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을 촬영하면 뭐 초상권, 인격권 침해인데 음식이나 가게 내부 모습을 촬영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진행자가 계속 무시하고 촬영을 하는 경우에 그 주인은 이걸 퇴거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퇴거 불응죄를 성립할 수 있고요. 네. 방송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쫓겨나게 되니까 관계자 허락 없이 방송하는 건 좀 불가능한 셈이 되는 거죠. 퇴거 불응죄나 업무를 또 방해하면 네, 업무방해죄도 또 해당될 할 수 수도 있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인터넷 좀 방송 진행자들이 촬영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나서 방금 얘기한 게 인신공격하고 비판적 발언을 하는 경우들을 좀 있다고 하거든요. 네. 법적으로 어떤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 없나요? 뭐 이런 게 뭐 허위사실이나 사실 적시해서 명예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되고 네. 뭐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도 성립이 되고요. 네. 또 허위사실 유포해서 업무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성립도 됩니다. 네. 단순히 비판적인 발언이냐 보다 위 요건이 해당되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이제 어떤 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어떤 가게의 소득이 하락하는 부분,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훨씬 또 맞습니다. 뭔가 블랙이나 좀 안 좋은 음식점으로 뭔가 평가돼가지고 네, 네. 그런 피해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방송을 그냥 송출을 해서 시청자들이 좀 보고 뭔가 문제가 있는 집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면 어떤 소송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영업방해. 영업방해로 예.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가게에 대한 비판이 네.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도 요즘에 좀 있는데 그 가게 운영하는 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면은 이 명예훼손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영업방해로 고소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로 사실은 그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네. 뭐 너튜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이득을 벌잖아요. 그쵸. 뭔가 막 시청자들한테. 그 근데 나는 손해만 봤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이득을 뺏어올 수도 있는 겁니까? 이득을 뺏어온다기보다는 아까 네. 말씀드린 방법대로 영업방해나 뭐 이런 거를 청구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 네. 뭐 손해배상 청구도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뭐 위자료도 좀 네, 받고 네, 이렇게 네, 할 수도 그렇게. 있다는. 사실 근데 입증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꼭 그 사람 때문에 매출이 정말 떨어진 건지 네네. 아니면 맛이 없어서 떨어진 건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입증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을 송출했으니까 영상에서 막 손님들이 나가는 모습들 이런 네, 것들 찍혀 그런 있을 수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역으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길거리에 방송할 때 성희롱을 좀 당하거나 행인이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 부분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게 범행의 의도가 아니라 그냥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네. 이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범죄가 방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일 또 궁금한 점들,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한 점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한테 별풍선을 쏘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별풍선을 과도하게 좀 돈을 썼어요. 이거를 환불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인터넷 이게 하도 문제가 많아서 요즘에 그 인터넷 방송에 보면 환불 정책에 대한 규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걸 먼저 보시는 게 맞고 네. 특별한 정책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매매나 이제 증여계약에 해당돼서 환불 요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대신에 뭐 미성년자라던가 그다음에 정신적 제약으로 뭐 심판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인 경우, 그러면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제공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취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성년자면 어쨌든 우리가 동의 취소할 없는 수 경우 있는 취소할 수 있고. 현존 반환 뭐 네, 이런 네, 네. 그런 부분까지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장서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